안녕하세요. 저는 김경림이고요. 전 마스크를 계속 하고 있어야겠죠, 저도. 그 대면 강의 되게 오래간만이라 좀 되게 떨리는데 제가 재작년에 나는 뻔뻔한 엄마가 되기로 했다라는 책을 냈어요. 제가 아이가 소아암에 걸려서 키웠던 경험들과 이렇게 알았던 여러 가지 이제 부모로서의 뭐 성찰 이런 것들을 담아서 내서 다른 곳에서 강의들을 뭐 도서관에서도 하고 이제 계속 해 왔었는데, 이제 코로나로 전혀 못 하다가 지난 1월에 그 백혈병 소아암 협회에서 연락이 와갖고 이제 그때도 이제 줌으로 강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다른 강의랑 다르게 제가 굉장히 떨었거든요. 어, 지금도 제가 사실 되게 떨린데, 어, 왜냐하면 그게 쉬운 경험이 아니고, 다 어머니들 경험하셨겠지만 쉬운 경험이 아니고, 또 한 번으로 끝나는 경험이 아니고 계속 평생 어떻게 보면 삭제할 수 없는 경험이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내가 다뤄야 될까가 되게 중요한데, 저도 그때를 떠올리면 또 눈물이 나고 막 그래요. 그때 생각도 많이 나고. 하지만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것이 본인과 우리 엄마 본인과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확실히 도움이 된다는 거를 제가 이제 느꼈기 때문에, 굳이 저희는 우리의 뭐 아픈 것들을 얘기를 좀 하고 얘기를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왔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먼저 할게요. 저는 그냥 엄마기도 한데, 지금은 이현 심리상담지원센터라는 발달센터를 겸하는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아프기 전에 이미 언어치료사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상담 공부를 시작을 했거든요. 도대체 이 고통은 어떻게 해결이 되는 거야 이러면서. 그래서 청소년 상담사 이제 자격을 땄고, 그 이후에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뭐 조선대학교에서 이제 상담은 거기서 공부를 했고, 그 전에는 다른 데서 공부를 했습니다. 도선지 상담심리학과 박사는 제가 수료한 건 한 2년 전이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이대 언어병리학과에서 언어치료사가 됐고, 그 전에는 연대 문과대학 사학과를 나왔어요. 네, 제가 이 경력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언어치료사도 했고 상담사도 이제 지금 하고 있고, 그 전에는 잡지 기자를 했어요. 여성지와 육아지를 했었는데, 혹시 앙팡이라고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오래 기자 생활을 했고, 그 전에 무크지 같은 거 내기도 했어요. 혹시 이 책 아실려나 모르겠는데 아직도 많이 나오고 저에게 매년 인쇄를 안겨주는 책입니다. 1, 2세에게 아이에게 꼭 해줘야 할 뭐 116가지, 3세에게 해줘야 할 몇 개, 이게 무크지인데 이거 냈고, 그다음에 나는 뻔뻔한 엄마가 되기로 했다, 이 책을 냈습니다. 제가 제 양력을 이렇게 소개를 한 건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 그것도 있나? 근데 뭐냐면, 제가 아이가 아프기 전에 이미 저는 육아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양력을 소개를 한 거예요. 그 전에 이미 저는 육아 잡지 기자였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서 육아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아이 키우는 것에 대해서 언어치료사니까 발달에 대해서는 내가 전문가지, 그리고 이렇게 해주면 아이가 더 똑똑하게 되겠지에 대해서 한치 의심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제가 다 겪은 일들을 어떻게 이해해 나가는지가, 겪은 일들이 그 전에 알던 여러 가지 육아에 대한 상식들, 지식들, 이래야 한다는 것들을 사실은 다 무너뜨리는 일이었거든요. 경험하는 게, 아마 지금 알고 계시는 어떠한 교육의 상식과 내가 처한 현실이 맞지 않는 거를 너무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조율을 해서 나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나,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들은 이게 다 소용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저 경력들이 이제 이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이런 책을 냈고, 이 책이 그때는 좀 잘 팔려서 저 정도 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아마 책을 많이 안 읽으셨으리라고 가정을 하고, 왜냐하면 저 책을 제가 다 쓰긴 했지만 그 제가 아이가 소아암에 걸리고 딱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끝까지 사는 거야,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야, 이게 너무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학교를 가고 어떻게 대학을 가고 그 다음에 삶은 어떻게 되는 거고 나는 뭘 해야 돼, 이런 거를 좀 눈으로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저는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그냥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해요. 우리 아들은 1학년 말에 소아암에 걸렸어요. 이름은 중추신경계 림프종이었어요. 림프종인데 그게 뇌에 생겼어요. 그래서 눈이 안 좋은 걸로 시작을 했고, 눈이 안 보여부터 시작을 해서 이거 왜 그래 이렇게 병원에 갔더니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림프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중추신경계 림프종은 소아는 잘 안 걸려요. 안 걸리고 이제 어른들이 많이 걸리는데 그래서 약간 좀 희귀암, 소아암 중에서는 희귀암이었고, 어떤 분야에서는 뇌종양으로 해서 고형암으로 취급하기도 하고, 뭐 어떻게 혈액암으로 봐야 돼, 뭐 고형암으로 봐야 돼, 그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발병을 해서 2학년 때 2학년 2월에 발병을 했고 1년간은 학교를 못 갔죠. 10차 항암을 했거든요. 10차 항암을 했는데 고형암으로 머릿속에 종을 만들었기 때문에 4개인가의 종양이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지지는 방사선을 하라고 해서 방사선 24번을 했어요. 그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왜 항암제가 뇌까지 잘 안 가잖아요. 그래서 인트라세칼 하잖아요. 척수 하잖아요. 거기로 뭐 기본적으로 혈액암이 하는 그런 그 항암 말고 신약이 나왔었어요. 신약 데포사이트, 아직도 기억나는데 300만 원짜리 신약이었는데 이제 그것도 주사를 맞았어요. 그거를 맞을까 말까, 선생님은 신약이 나왔다고 저한테 권하는데 어떻게 해요? 신약이니까 증거가 없잖아요. 근데 맞을까 말까 그런 결정들을 이제 다 해왔는데 어쨌든 맞았어요. 맞았고, 그렇게 하면 눈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때 이미 오른쪽이 맹이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그래서 10번이 끝났는데 10번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유지항암을 계속 좀 하자고 했는데 저희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왜 안 한다고 했냐면, 그때 저 세브란스에서 치료받았었거든요. 세브란스에서 2007년에 치료를 받았었는데 그때 세브란스 파업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을라나 모르겠는데 세브란스가 파업을 했어요. 파업을 해서 간호사가 다 빠지고 그 시술하는 선생님들 다 빠지고 소아암 병동도 폐쇄하고 무균실도 폐쇄하고 중환자실도 폐쇄를 했어요. 이식을 앞두고 있는 애들도 갈 수가 없었어요. 이식을 할 수가 없어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고, 거의 그 뭐라 그럴까, 제가 그때 이렇게 그 느꼈던, 그러니까 항암이 당장 필요한 애들만 겨우 순번을 정해서 입원을 하고 병동이 다 비어 있는데 하나의 병실에서만 이제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세 달인가 4달인가를 지내고 다시 이제 병원이 복귀를 했는데 애들이 엄청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대로 케어를 못 받은지, 그러니까 치료가 다 끝났는데 하루에 한 명씩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냥 뭐 아무튼 코드블루 이런 게 굉장히 자주 뜨고, 그래서 치료가 다 끝났는데 항암 후유증으로 그거를 잘 케어를 받지 못해서 죽은 애들을 너무 많이 봐서 제가 유지항암을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 하겠다, 이제 됐고 그만 할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미 이제 시각장애 6급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 때가 끝나고 제가 어떤 결심을 했냐면 제가 서울에서 살았는데 아이가 이제 복귀를 해야 되잖아요. 학교로 3학년 교실에 가봤어요. 학교에 3학년 교실에 가봤는데 35명이 이렇게 오글오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3학년 애들 35명을 케어를 하는 게 너무너무 저게 가능해? 막 이런 생각이 들었고, 우리 애가 저기 가서 공부를 한다는 걸 생각을 하니까 안 될 것 같았어요.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 그 중추신경계 림프종 진단 받을 당시에 제가 앞서 소개를 해드렸듯이 제가 막 아는 게 많고 막 그런 척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저 중추신경계 림프종의 소아가 별로 없고 일어나는 케이스도 별로 없고
그래서 성인 케이스들만 좀 있는데 그 5년 생존율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치료는 잘 되는데 재발이 잦고 5년 생존율이 5%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보고 아 얘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냥 그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들어가는 게 정말 별로 저는 의미가 없어 보였고 학교를 35명이 오글오글 모여 있는데 거기를 보낸다는 게 얘를 살리러 보내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서 살 수 없겠구나. 어쨌든 뭐냐면 얘가 거기서 피어날 수는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 이사했습니다. 어디로? 지리산으로. 왜 지리산이냐? 그러니까 저도 잘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엘리트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학교 가면 잘하라는 거를 강요할 거 아니에요. 어떤 수준에 오르라는 거.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그거를 무시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환경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되게 크게 있었던 것 같아요.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말자. 얘가 5년 생존율이 5%인데 그러면은 내가 두려워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만들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지리산으로 이사를 갔어요. 왜 지리산이냐면 양평 이런 데도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양평 거기서도 학원차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만 비방이지 어떤 교육 환경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저기는 오지학교라서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학원은 일단 없고요. 학원 가려면은 차 타고 40분 나가야 되고 그리고 뭐 마트도 없고 PC방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얘가 그렇게 가자고 했어요. 자기는 다 나으면 그 밭에서 감자 심고 토끼 키우고 그러고 살고 싶다라고 이제 2학년 때 얘기를 해서 그래 그 정도 소원 내가 못 들어주냐 해서 뒤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려갔는데 계속 살게 됐어요. 그리고 후회하지 않아요. 예.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종양이 머릿속에 생겼기 때문에 시각도 손상이 됐지만 다른 뇌하수체도 손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오고 뭐 성호 호르몬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성장 호르몬을 맞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얘 키가 126이었는데 성장 호르몬이 맞을까 말까 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안 맞으면 안 큰다고 했어요. 2kg 평생을 살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고민이 됐지만 왜냐하면 성장 호르몬은 암을 더 키울 수도 있다는 소문도 있고 그렇지만 안 맞을 아이랑 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런 위험이 있는데 안 맞으면 키가 작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사실은 제 속에서 이거를 좀 맞았으면 하는 생각이 욕심이 아직도 이렇게 버리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126의 키가 성장 호르몬을 맞고 한 140 정도까지 140, 150 정도까지 크게 됐던 것 같아요. 지금 키는 150이 안 넘어요. 어쨌든 그래서 한 2년을 맞았어요. 그랬는데 6학년 때 재발했어요. 뭘로? 백혈병으로 재발했어요. 림프종인데 백혈병으로 재발을 했고 그 성질은 림프성인지 이제 골수성인지 모르겠고 근데 미분화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것도 되게 희귀하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말이 쉽지. 그러니까 저때 이제 저는 이제 끝나는 줄 알았죠. 네. 그리고 해외 공여자 타인 이식을 했어요. 그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랑은 맞지 않았고요. 동생이 맞지 않았고 그리고 국내에서 맞는 사람이 없었고 해외를 돌려보니까 3사람이 나왔는데 한 사람이 테스트를 해보자 공여를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그거 타입을 일치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딱 한 사람 있는 사람이 100%가 나왔어요. 그게 일본 사람인데 그러니까 제가 그때 너무너무 기억이 나요. 너무너무 뛸 듯이 기뻐하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일본 사람인데 일본은 그 말초에서 피를 안 뽑고 골수에서 아직도 골수를 채취를 해요. 그래서 그 좀 생착률이 좀 더디지만 그 뭐라 그러죠? 숙주 반응. 숙주 반응은 거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숙주 반응이 없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식을 했고요. 이식을 하니까 못 나가잖아요. 예, 무균실에 있었고 이식은 이제 그
면역이 낮은 상태니까 그 상태로 한 2년 정도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6학년 1년을 그러니까 완전히 그걸로 보내고 그다음에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집에 있으면서 홈스쿨링, 그 무지개 학교, 병원 학교 다니면서 그냥 진학은 계속 했어요. 뒤떨어지지 않고 진학을 했고 그 왜 못 갔냐면은 숙주 반응 같은 게 있어서 그 뭐 피부 숙주도 있고 장숙주도 있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이제 폐 숙주 이런 거 굉장히 의심되는데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나니까 100% 안착이 돼서 그때까지 힘들었는데 그때까지 집에 이제 지리산에 있으면서 계속 그 뭐 히크만 소독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뭐 그거 하고 뭐 이런 행동들을 계속 했는데 저한테는 되게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아이한테는 그냥 회복의 시간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중3 때 복학했어요. 중3 때 복학하니까 얘가 공부를 잘했었는데 한 80점 정도 맞더라고요. 근데 뭐 괜찮다 생각을 하고 중학교 중3 때 복학 때 얘는 되게 속상해했어요. 내가 그 6학년 때 재발을 했는데 그때 자기는 정말 이제부터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할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 재발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식을 하고 나니까 체력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도 되게 힘들어해요. 이틀 공부하면은 한 반나절은 쉬어야 되고 그런 거를 하고 있는데 되게 힘들어했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좀 힘들어했던 게 중3 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키도 이제 더 안 자라는 게 되게 명확해졌고 150 정도 되고 있는데 명확해졌고 그다음에 다른 애들은 쑥쑥쑥쑥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자기 또 사춘기기도 한데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고등학교를 안 가기로 했어요. 저희는 이제 고등학교를 가려면 기숙사를 갔었어야 됐거든요. 가까운 고등학교가 있긴 있는데 여기는 약간 좀 수준이 좀 낮고 그런 학교라서 가고 싶지 않아 했어요. 그런데 좀 대학을 가고 하려면 고등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좀 멀리 가야 되는데 그러면 기숙사에 살았어야 되는데 너도 알고 나도 알듯이 기숙사에 살 체력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일반 고등학교 기숙사는 여러분 어떨까요? 혹시 보내보신 분 없으신가요? 아침 6시 반에 깨워갖고 12시까지 안 재워요.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네. 공부를 계속 시켜요. 그 자습하라 그러고 그 룰을 안 지키면 안 되게 하는데 그거를 이제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고등학교 안 갈래요 했더니 그 소아암이면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자퇴는 안 되고요. 의무교육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특수교육 대상자 그게 좀 좋더라고요. 그 유예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예를 하던 자퇴를 하던 아무튼 그러면 학교에서 편하신 대로 그럼 처리해 달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유예를 했어요. 유예를 하고 그 2년 동안 집에 있을 수는 있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취미 삼아 집 근처에 대안학교가 있었어요. 그 실상사 근처, 그러니까 남원의 실상사 근처에 저희가 사는데 거기 실상사 작은 학교라는 대안학교가 있어서 거기를 그냥 취미 삼아 보냈어요. 이틀 가고 하루 쉬고 하루 가고 이틀 쉬고 그랬어요. 거기 가갖고 뭐 이렇게 농사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 사귀고 그런 거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눈이 점점 나빠져서 처음에 6급으로 시작했는데 3급이 됐어요. 눈이 언제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1학년, 2학년 거기가 2년제거든요. 2년을 보내고 났는데 얘가 이제 진로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제 좀 그 15세 그 중학교 3학년을 제대로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고 이제 좀 쉬고 자기가 뭐 해보니까 뭐 이건 능력도 좀 해보고 싶은 것도 생기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진로를 이제 설정을 했어요. 뭐가 되고 싶냐 했더니 자기는 도시에서 사는 거 너무 복잡해서 싫고 이 근처 이 농촌 지역에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좋다, 나 너무 좋은 거예요. 선생님이 된다니 너무 좋네 막 이러면서 선생님이 되려고 이렇게 그걸 알아봤더니 선생님이 되려면 검정고시는 안 되고 학교 뭐 생활기록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시 고등학교 들어갔어요. 2년 늦게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했어요. 왜? 선생님이 되려고. 선생님이 되려면은 검정고시는 안 되고 그 3년의 그 학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서 생각해보니까 또 그럴 만도 한 거예요. 우리나라 공교육 선생님이 되려면 그 공교육 과정을 좀 거쳐야 되지 않나 싶어갖고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일반 고등학교 아까 말했던 그 6시부터 12시까지 하는 그 기숙사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학기 자기 꼭 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2년을 자기가 대안학교에서 그렇게 좀 이렇게 체력도 좀 하고 했으니까 될지도 몰라 이러면서 갔는데 한 학기하고 손 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체력이 안 되더라고요. 얘가 항암을 벌써 옛날부터 했고, 그리고 이식도 했잖아요. 이식이 어떤 것인지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나서 체력이 떨어져서 다른 애들이랑 같지 않다는 거를 그냥 자기가 받아들였어요. 이때서야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내가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일반 고등학교 진학했지만 여기서 한 학기 다니고 다시 집 근처에 기숙하지 않는 그때 아까 그때 가기 싫어했다는 그 나쁜 똥통학교라고 주변에서 이르는 그런 학교에 갔어요. 한 학기를 갔는데 거기는 또 뭔가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나 봐요. 안 들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디 갔냐면은 특수학교로 전학 갔어요. 시각장애잖아요. 거기 정말 가기 싫어했거든요. 근데 한번 그 가보고 소개를 받더니 자기가 장애인인데 여기서 뭔가 도움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대학에 가는 길을 또 알려주고, 그 다음에 어떤 보조기기를 쓰면은 네가 더 좋을 것이다라는 것도 알려주고, 이러니까 자기가 약간 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저는 싫었어요. 보내는 게. 예, 싫었는데 그 티를 내지 않느냐고 너무너무 애를 썼고, 그리고 가서 보고는 이런 세상은 이건 내가 단지 몰라서 싫어했던 거지 더 많이 알아야 되는 그런 되게 중요한 세상이라고 지금은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여기 다녀서, 그러니까 2년 늦게 다녔잖아요. 그래서 대학교 입학했어요. 어디? 국립대 사범대 갔습니다. 짝짝짝. 너무 좋았고, 전남대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작년에 여기 합격해서 영어교육과 들어갔어요. 그래서 영어 교사 되면 정말 좋겠다 생각하고 있고, 작년 그 불운의 코로나 학번이 돼서 집에서 맨날 줌 수업하다가 올해 다시 기숙사 들어가갖고 지금 하고 중간고사 보고 있는데 그냥 저냥 다녀요. 학점도 아주 뭐 좋진 않지만 3.5 이상 정도 받는 것 같아요. 그 정도면 그냥 노말한 것 같아요. 아마 앞으로는 큰 걱정이 없는 게, 그 올해 처음으로 제가 서울에서 이제 저희 집안 행사가 있어서 얘한테 그 광주에서 서울 할머니 집까지 와라라고 했는데, 혼자서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왔어요. 이게 되게 단순한 말인데 아무튼 얘가 독립적으로 이제 살 수 있다라는 저한테는 굉장히 큰 증거거든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얘가 혼자서, 시각장애잖아요. 시각장애니까 혼자서, 그러니까 안 보여요. 뭐가 안 보이냐면 버스가 몇 번인지, 저게 택시인지 뭔지 이런 게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인데 저건 사람인데 저 사람이 누군지 이런 게 잘 안 보이는데, 멀리서 한 1m 정도 앞에서 봐야 보이는데, 그거를 이제 다 어떻게든 극복을 하고 혼자서 독립적인 생활을 했다는 게 저한테는 큰 감격이었고, 이제 다 키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되게 간단해 보이시나요? 저 한 13년 정도 되는 시간인데 저 안에서 저는 죽었죠. 쉽지가 않았어요. 예, 저렇게 된 게 간단하는데 쉽지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요 3가지가 이제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얘가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게 어떻게 하는가, 마음 건강 어떻게 지켜주는가 1번이고, 그 다음에 학교랑 학습이랑 사회생활에서 어쨌든 미숙해 보여요. 우리 애들은 학습은 뒤떨어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체력은 더 낮아서 안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 늘 자기만 챙겨주다 보니까 사회성 떨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차마 말은 못하지만 어머니도 힘드시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힘들지 않으신가요? 예. 이게 꼭 필요하다, 이제 엄마의 자기 돌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것의 순서를 곰곰이 지켜보다가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네, 한번 말씀. 엄마의 자기 돌봄. 예, 왜요? 예? 그쵸, 그쵸. 저거 3번이 없으면 1번은 일단 안 돼요. 저거는 소아암 엄마뿐만 아니라 제가 상담 공부도 하고 애들 발달도 보고 그러니까 부모 상담도 되게 많이 하는데 일단 3번이 안 되면 내가 내 고통이나 제 심리적 괴로움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아이의 마음 건강을 지켜줄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가장 밀접하게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예요. 누굴 어떻게 하더라도 엄마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제일 먼저 봐요. 그래서 엄마가 편안하지 않으면은 1번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2번은 1번이 안 되면 2번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내 마음이 편하지 않는데 더 뭘 배울 마음은 안 생겨요, 애들한테. 이거는 정말 기본이에요. 이거는 다른 애들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3번, 1번, 2번 순으로 가시면 돼요. 제가 어저께 어떤 아이 이제 부모 상담을 했는데 아이 4살 4세 1개월 아이인데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애가 괜찮아요. 엄마는 얘가 걱정이 되는데 걱정이 돼서 왔거든요. 뭐 불안하기도 하고 분리불안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소아암은 아니에요. 그냥 일반 병 없는 아이인데 걱정이 돼서 왔는데 애는 그냥 밝고 명랑하고 다 괜찮아요. 크게 불안 요소가 보이지 않아요. 적절해 보였는 단 한 항목이 좀 우려가 됐어요. 뭐였냐면 우리 엄마는 이라고 물었을 때 대답하는 거였는데 뭐라고 4세 1개월 뭐라고 답했냐면 우리 엄마는 맨날 울기만 해요. 라고 답한 거예요. 나머지는 근처만 엄마는 예쁘고 아빠는 예쁘고 뭐 친구는 다 좋고 나는 뭐가 제일 좋고 이런 얘기 다 하는데 우리 엄마는 맨날 울기만 해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어머니한테 드린 말씀이 어머니의 자기 돌봄이 있지 않으면 얘는 계속 그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마음도 편할 수 없고 나 때문에 엄마가 저렇게 됐다라는 죄책감 애들도 가져요. 정말로 나 때문에 그런 거 편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배울 수는 없어요. 더더군다나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를 먼저 돌보시라. 애는 괜찮다. 걱정하지 마시라. 그리고 이렇게 뭐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뭐 네, 어머니가 가진 문제들이 많았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엄마의 자기 돌봄이 1번이라는 거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요즘은 연구 결과도 많이 나오는데 소아암 부모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해요. 그랬는데 그거를 그 스스로 좀 이렇게 아셔야 될 것 같아요. 1번 나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된 것 같은 죄책감 너무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1번 안 그러실까요? 그러실 거예요. 안 그럴 수가 없죠. 없는 운명이잖아요. 내가 뭐 잘못해서 임신 때 어떻게 해서 그때 뭘 어떻게 해갖고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생각하실 텐데 아무튼 그거랑 관계없이 아이가 내 삶에서 예상 밖에 어떤 병에 걸렸잖아요. 이거는 엄마 개인의 인생에서 재난과 같은 상황이에요. 재난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엄마 자체는 아빠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과로 내가 아빠가 아니라서 일단 엄마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그 얘기는 뭐냐면 나도 재난으로 인해서 어떤 트라우마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그거를 좀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나도 트라우마 생존자다. 혹은 트라우마 상태에 나도 있다라는 거를 좀 내가 좀 알아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근데 내가 알아주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그거 아닌 척 하려고 굉장히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하거든요. 막 화내기도 하고 애를 막 이렇게 밀어붙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남편한테 가족한테도 막 그러기도 하고 하지만 근데 내가 우선 좀 그 어떤 재난 상황에 부딪혔던 내가 당사자다라는 생각을 꼭 가지고 내 자신을 좀 위로하는 데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 저를 생각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내가 어떤 재난을 겪은 당사자라고 생각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나는 어떤 일을 수습해야 되는 사람, 혹은 어떤 일을 만들어버린 사람, 그 사이에서 이제 되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나도
깜짝 놀랐잖아요. 이게 웬일이에요. 이게 웬일이에요. 그쵸? 예, 그거를 이제 잘 다독거리면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애 탓도 안 하고 남 탓도 안 하고 아이를 좀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왜 하냐면 그 이제 우리 얘기를 좀 이렇게 간단하게 할 건데, 왜 제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냐면 큰 깨달음을 우리 큰아이가 줬어요. 걔가 되게 똑똑했어요. 영재였어요. 어느 정도로 영재였냐. 4살 때 한글을 다 알았어요. 우리나라 나이로 4살 때, 만 3세 때. 저는 아직도 우리 아들만큼 똑똑한 아이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1학년 겨울에 이제 눈이 안 좋다 그래갖고 갔더니 중추신경계 림프종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막 울었잖아요. 막 울었더니 우리 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아픈데 엄마가 왜 울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뒤통수를 한 대 쾅 맞았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애가 아픈데 나는 왜 울어요? 내가 아픈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이주사 맞아봤어. 그 처음에 인트라세칼 할 때 다리를 꼬부리고 이제 올라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올라가서 아이랑 다리랑 머리를 이렇게 고정시켜야 그 사이로 잘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거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움직이면은 피 나오고 또 이렇게 잠 오는 약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잘 꼬신 거예요. 너 잠 오는 약 먹지 말고 이거 잘 해보자 라고 했는데, 얘가 움찔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습관적으로 뭐라 그랬겠어요? 가만히 있어.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한 얘기가 저거예요. 엄마가 이 주사 맞아봤어. 그러니까 너는 당사자가 아니면서 왜 이렇게 난리냐.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뒤통수를 또 하나 맞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면 나는 내가 아픈 것도 아니고 내가 주사 맞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괴로운가? 왜 괴로운가요? 왜 괴로운가요?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이 뭘까? 제가 진짜 많이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여러분 그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얘를 고치기 위해서 네 목숨을, 엄마의 목숨을 내놓고 그 다음에 뭐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외국에 가서 뭐 찾고 이런 거 많이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언론에. 너 그럴 수 있냐라고 저한테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외국은 잘 모르겠고 죽을 수 있냐? 네 목숨 내놓는다고 얘 살린다고 하면은 너 그럴 수 있냐? 안 물어보셨어요? 저 물어봤는데 저는 답이 금방 나오던데요. 나 못 죽겠던데요. 예, 못 죽겠던데요. 예, 금방 알았죠. 아, 못 죽겠구나. 나는 왜냐면 얘 말고 동생도 있고 28개월이었는데 그때 동생도 있고 내가 다른 삶도 있고 하는데 그거를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나도 내 생명도 귀한데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왜 이렇게 괴로워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내 인생이 불쌍했던 거죠. 내 인생이 불쌍했다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졌던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쟤를 봐서 내가 괴로운 거는 제가 나한테 뭔 게 준 게 아니라 내가 내 뜻대로 안 돼서 괴로운 그 자기 연민이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지금 아이를 보고 너무 괴로우시다면 그거는 아이를 위한 게 아니라 내가 내 고통을 어떻게 다루지 못해서 그냥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 자기 연민이다라는 걸 알고 제가 큰 이제 깨달음을 얻었죠. 제 인생과 내 인생은 이제 별개다라는 생각을 이제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마음 건강을 지키는 데서 제일 원칙은 뭐냐면 이렇게 분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그런 병에 걸렸죠. 이거 내 탓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냥 아이의 운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하건 못하건 간에 상관없이 아이는 아이의 운명대로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한테 어떻게 더 좋은 게 과연 나한테 좋은 건지 아이가 원하는 건지를 잘라서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아이한테 좋은 거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내가 보기엔 좋은데 아이한테는 과연 얘는 좋아하는 건지라고 꼭 물어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번은 분리하시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게 아이한테 다 좋은 건 아니다. 다른 삶이다. 그럼 아이가 좋다고 하는 게 내 마음에 안 들죠?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거는 그냥 그것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가 한두 마디 얘기해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절대로 끌고 가거나 그렇게 해서는 이제 일단 관계가 망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엄마의 위치를 세우는 게 이제 저게 되게 중요한데, 분리를 했어요. 하지만 내가 떨어져 나갈 수는 없잖아요. 나는 여전히 엄마잖아요. 여러분, 엄마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말씀 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해보세요. 말씀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 말씀해 보시면. 예? 예?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재워주고, 뭐 입혀주고, 가르쳐주고, 그죠? 이거 하는 사람이 엄마가요? 인생의 안내자. 그래서 인생의 안내를 뭘로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살아왔던 경험을 통해서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언. 조언하는 거 중요하죠. 그쵸? 조언하는 거 중요하죠. 아까도 말씀하셨지. 근데 우리가 먼저 얘기하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그다음에 가르치고 그다음에 뭐 매니지하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 엄마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먹이는 거 학교 가면 5대 급식 다 5대 영양소 딱 맞춰갖고 나보다 더 잘 차려주고, 병원 급식은 훨씬 더 낫고 병원 밥은 애들은 싫어하지만, 입히는 것도 마찬가지,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가르치면 난리 나잖아요. 그죠? 이거를 하는 사람이 엄마는 아닌 거죠. 그건 맞아요? 그럼 뭘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엄마는? 예? 조언해주는 사람? 사랑해주는 사람. 그쵸? 사랑을 근데 어떻게 하냐고요, 사랑을. 이제 그게 이제 질문인 거죠. 엄마는 그럼 뭐 하는 사람이어야 되느냐? 엄마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아까처럼 먹이고 입히고 하고 하는 일로 규정할 수 있는 단어인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먹이는 사람, 입히는 사람, 재우는 사람, 이거 하는 사람이 엄마 아니죠. 그죠? 이거 안 하면 엄마가 아닌가? 예를 들자면 내가 누군가가 그 어렸을 때 떠났어. 아이한테. 그래서 먹이고 입히고 이런 걸 다 안 했어. 그럼 이 사람 엄마 아닌가요? 엄마잖아요. 그쵸? 그 얘기가 뭐냐면 엄마는 뭐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아이랑 나랑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말인 거예요. 관계어인 거예요. 나는 그리고 만인의 엄마인가요? 아니잖아. 나 얘의 엄마예요. 그러니까 누구 엄마지? 나 우리 아들 홍현서인데 현서 엄마지 제가. 그쵸? 성철이 엄마 아니잖아요. 그죠? 민지 엄마도 아니고, 나는 얘랑만의 관계에 있어서 있는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엄마가 이런 정도는 해야지라고 하는 말들은 그냥 좀 물음표를 가지고 보세요. 이거 꼭 엄마니까 꼭 해야 되는 일인가? 이렇게 뭐 유기농 이렇게 먹이고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이런 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인가? 이런 거를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두 가지를 우선은 기본적으로 내가 디폴트로 장착을 해 두시는 게 아이와의 적당한 거리를 두고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게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50분이 돼서 10분을 쉴까요? 어떻게 할까요? 계속 할까요? 그런데 너무 어려운 거죠, 이제. 예. 이게 이제 진행이 되면 계속 얘기가 되는 거라. 어떻게 계속 해요? 계속 하라고. 아까 쉬라고 말씀하셨죠. 50분이라. 예. 그런데 이렇게 내가 마음을 편하게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어떤 중요한 감정이 있어요. 저 두 가지거든요. 저 두 가지, 저 죄책감과 불안감, 저걸 어떻게 내가 처리를 하시고 계시나요? 저 너무 어려웠거든요. 특히 저 죄책감. 나 때문에 애가 저렇게 됐어. 저거 정말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불안감은 너무 애가 여기서 뭐 하나 긁혀왔어요. 멍 하나 들었어. 이거 뭐지? 혈소판이 낮아졌어. 이거 무슨 일의 징조 아니야? 애가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 이건 또 어디까지 가? 제가 끝까지 가잖아요. 어느 순간까지 가잖아요. 이 불안감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아이는 정작 없어요. 아이는 크게 그 순간을 사느라고 지금 열심히 발달하느라고 저런 거 잘 안 느끼거든요. 지금 재밌는 거, 뭐 즐거운 거, 그다음에 뭐 좋은 거 이런 거 찾아서 잘하느라고 정작 없어요. 아이들이 저 불안함을 느끼는 건 엄마가 그걸 보여서 그래요.
안타깝게도. 예. 주변에서 엄마가 계속 불안해할 때 아이들은 짜증내요. 왜냐하면 저 불안으로 나 하고 싶은 거 못 하거든요. 아이고, 그쵸. 너무 많이 해서 저거를 어떻게 잘 다루는 게 너무 중요하죠. 저 죄책감. 나 때문에 아이가 그렇게 됐다라는 죄책감 가지고 계시죠? 저도 있어요. 저는 그 아이가 눈이 나빠진 게 저 때문이라는 죄책감을 크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눈이 나빠지면 바로 눈이 안 보인다 했을 때 바로 병원에 가서 72시간 안에 고용량 스테로이드제를 그냥 이빨 투여를 받으면 펄스 요법이라고 한다는데 이렇게 보인다는, 시신경이 회복이 된다는 그런 요법들이 있대요. 근데 저는 그 눈이 안 보인다고 했을 때 응급실에 안 갔어요. 응급실에 안 가고 어디 갔냐고 그냥 하루 있다가 외래 갔어요. 외래 갔더니 잘 모르겠는데요. 다른 병원 가서, 그래서 다른 병원 가고 이렇게 돌다가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펄스 요법을 했는데 효과가 없었어요. 눈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하지만 않았다면 아이가 괜찮았을 거야. 이런 거 다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불안감은 나 때문에 아이 인생이 잘못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또 지금 어떻게 하면 아이가 영영 공부가 뒤처질지 모른다. 라는 거. 또 이걸로 어떤 큰 병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이 두 불안감을 가지고 계시죠. 이거를 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죄책감을 없애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죄책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걸 우선 알아야 돼요. 내가 죄책감을 가진다고 해서 그거를 회복을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병원에 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눈이 나빠졌다는 죄책감을 제가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항암이 끝나고 나서 제가 병원을 간 적이 있어요. 애가 응급실에 이제 열이 나서 갔는데 그때 제 응급실 앞에 딱 어떤 애가 왔냐면 눈이 안 보여서 입원한 애가 왔었어요. 한 18개월 정도 되는 아이였어요. 근데 걔가 눈이 안 보인다고 했을 때 제가 눈에서 걔한테 눈을 뗄 수가 없었죠. 그리고 펄스요법을 시작한 거예요. 우리 애는 이제 뭐 이렇게 수액 맞고 이렇게 뭐 하고 이렇게 나아지고 있어요. 응급실에 아직 병동엔 병실이 안 나서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72시간에 걔를 이제 펄스요법 계속 왔다 하는 걸 제가 보고 있었어요.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제가 눈이 돌아오면 내 잘못이잖아요. 예. 안 돌아오면 그것도 참 나쁜 일이죠, 그죠? 내가 불행을 빌고 있는 거 이런 걸로 제가 한 이틀을 꼬박 그거를 지켜봤어요. 어떻게 될게요? 돌아왔어요, 얘가. 저 그때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정말 얘가 눈이 나빠진 거는 내 탓이구나 하는 게 너무 분명하게 이렇게 이렇게 오게 되는 사건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죄책감을 보고 그 했던 행동이 뭐냐면 아이한테 막 뭘 못 보게 했어요. 메이플 스토리 하기 시작해갖고 너무 좋아하는 아이인데 이거 보면 눈 더 나빠져. 안 돼, 하지 마. 그만 봐, 하지 마. 근데 병원에서 안 보는 아이한테 뭘 안 보이게 할 수가 없죠. 그럼 얘는 뭘 하고 놀아요? 제일 재밌는 게 그건데. 그래서 제 마음을 바꾸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눈이 나쁜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냥 눈이 나빠진 거예요. 그건 내 잘못이었을까요? 그냥 그렇게, 아무튼 내 잘못이 아닌 걸로. 왜냐하면 내가 그때 그렇게 했던 일이 왜 그랬을까요? 내가 왜 응급실에 안 갔을까요? 제가 너무 이렇게 기자의 생활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 응급실에서 고생하는 아이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응급실에서 그 진료 보는 의사들은 다 누구예요? 레지던트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로컬에 있는 의사들은 다 전문의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제가 이렇게 기자 생활하면서 그 로컬 전문의들한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보호하느라고 내가 안 갔던 거죠. 얘를 그렇게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당시에 나는 그 조건에서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아이를 어떻게든 좋게 하려고. 하지만 그런 일이 또 역시 재난처럼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저를 이제 그때 그로부터 그냥 시각장애가 있는 이 아이를
보면 우리는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나의 어떠한 이렇게 그 몸짓 이런 것들을 잘 알아채지 못해요. 그래서 눈치가 좀 없어요. 이런 것들을 짜증내지 않고 그냥 걔가 어떤지를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좀 생겼던 거죠. 그래서 저를 많이 위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아이는 저는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데 눈 나빠서 불편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안 불편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마침 그 입원을 했을 때 제가 입원한 그 병실에 우리 아이는 저시력인데 그 방에 그 6살, 그러니까 6살 때 간모세포종 그거에 걸려서 계속 항암을 하다가 그 후유증으로 막막이 터져서 전맹이 된 아이가 있었어요. 걔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걔가 뭘 하고 있었냐면 점자를 막 찍고 있었는데 정말 놀라운 아이죠. 점자를 막 찍고 있었는데 뭘 하고 있냐 그랬더니 내가 들은 삼국지가 너무 여러 가지 버전이라 내가 그걸 다 총합해서 내가 하나를 제작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걔는 전맹인데 그러고 보니까 얘도 눈이 나쁜데 엄마 나 그게 별로 안 불편해. 내가 봐야 될 건 내가 다 보여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뭐라고 저의 가슴을 후벼 팠냐면 그 전까지는 제가 게임 못하게 했거든요. 게임 못하게 했는데 이제 병원에 가니까 뭐 게임을 못하게 할 수가 있나요? 너무 허용, 너무 즐거워하니까. 그리고 게임할 땐 열이 안 나니까 항암도 잘하고. 그러니까 메이플 스토리를 열심히 하게 된 거죠. 얘 뭐라고 했냐면 엄마 나는 눈을 잃고 게임을 얻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게임이 얼마나 좋았냐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인생에 있어서는 그 정도의 장애가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결대로 잘 살아나간 거죠.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전맹이었던 애는 지금 우리 아이보다 2살이 많은데 얼마 전에 만났거든요. 얘도 참 어마어마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 말씀드리자면 이 간모세포종으로 9년 항암을 했어요. 9년 항암을 하고 그게 나중에 폐로 모아져서 폐 절제 수술을 하고 그 AFT라고 이렇게 그 수치가 있는데 그게 0이 돼서 지금 대학교 가서 어디 됐지? 경희대 가서 세상에 저번에 갔던 2학년을 마치고 7급 공무원에 합격을 했대요. 대박. 그래서 정말 대박이다 진짜. 네, 엄청 잘하고 어쨌든 간에 제 결대로 자기 인생들을 잘 찾아나가고 있다. 그런 건 엄마의 죄책감과 관계가 없다라는 걸 이제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불안감 어떻게 할 건가요? 이 불안감, 이 조금만 얘가 평생 잘 살 수 있을까? 지금 아마 젊으신 엄마들이라 아이가 어리고 그러면은 아마 대체적으로 장애 없이 잘 회복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장애 없이 잘 회복해서 백혈병 예를 들어 이식 안 하고 백혈기에 걸린 경우는 금방 일반 아이들과 똑같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안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애는 안 그럴 수도 있으니까 꼭 그거를 기대를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요. 하지만 이제 불안감들이 있죠. 이 불안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걱정들을 하세요? 예? 그죠? 또 아프지 않을까? 저도 아직도 해요. 또 아프지 않을까? 스스로 좌절하지 않을까? 그쵸? 예. 예. 그쵸? 그 부분이 이제 이건 엄마가 좀 해줄 수 있어요. 그거는 또 아프지 않을까? 그건 저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럴 때 저는 어떻게 다스리냐면 일단 지금을 봐요. 지금 얘가 더 아플 거라는 증거는 없죠. 예, 그럼 된 거예요. 그럼 우리 더 많이 알려고 애쓰지 말자고요. 여러분 검사들 해보셨지만 이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만약에 검사를 다시 하자고 하면은 그때부터 잠을 못 자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냥 없는 걸로 치고 사는 게 나한테 유리하죠. 그죠?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간에 만약에 5일 후에 검사 결과가 나, 그럼 5일 동안 내가 그냥 그거 걱정을 안 하는 게 나한테 유리한 일이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일인 것 같아요. 이거는 방법이 없고, 지금 눈앞에 만약에 얘가 지금 수치가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증상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타당한 증거가 있어요. 증거 기반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불안이 몰려올 때는 증거는 눈앞에 없어. 그럼 된 거야. 그러면은 나는 없는. 이거는 계속 끊임없는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얼마 전에 간 수치가 높아서 선생님이 왜 갑자기 3개월 후에 다시 보자고 하시는지 우르사를 주시면서 그래서 되게 겁이 났거든요. 그랬는데 3개월에 갔더니 뭐 중성지방이 높다고, 성인병이라고. 그래서 아니, 성인이 된 거를 이렇게 성인병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니 얘야, 막 이러면서. 아마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으면서 운동 못하고 이렇게 뭐 인스턴트 음식 많이 먹고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선생님이 괜찮다, 다른 게 높은데 이거는 그걸로 인한 간수질이 높은 거니까 운동 많이 하고 살 빼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증거에 기반하면 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연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많은 거를 보셨을 거예요. 보셔서 그거를 나의 미래로 가지고 오는 습관을 가지고 있게 쉽거든요. 그래서 그 습관을 일부러 없애셔야 돼요. 그래서 증거가 없으면은 안 하면 된다. 그리고 아이가 갖는 불안감은 어머니는 불안감 없으세요? 아, 그냥 끊임없이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애한테는 괜찮아, 그거.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애들보다 못해도, 근데도 애는 속상해해요. 근데 그거는 걔 몫이에요. 근데 나는 일단 내가 일단 그게 괜찮으셔야 되거든요. 못해도. 그래서 그거를 계속 물으셔야 돼. 나 진짜 괜찮은가? 애가 못해도 괜찮은가 물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이게 그 얘기인 거죠. 내 자체가 경쟁에 휘말려 있는 건 아닌지. 제가 학교로 안 돌아가는 이유는, 지리산으로 내려온 거는 그 자신이 없었어요. 다른 우리 옆집에 애랑 같이 공부했던 애가 우리 애보다 훨씬 더 잘할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애가 못하는 게 너무 당연해요. 근데 얘한테 푸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걔를 보고 나는 내 연민에 빠지는 거죠. 애는 괜찮아요. 애는 괜찮은데 내가 내 연민에 빠져서 왜 쟤보다 더 잘했는데, 저 정도는 했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내가 스스로 빠져 있으면 아이를 그렇게 보기 쉽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불안하다면 내가 저러고 있는 거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우리 아들이 그 자라온 성장, 대학까지 간 거를 소개해 드린 이유는 학교를 쉬었죠, 2년을. 그리고 지방에서 다녔잖아요. 이런 것들이 학교를 쉬고, 그러니까 2년을 학교를 아예 못 갔어요. 중학교 때 2년 아예 학교를 못 갔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아예 학교를 그냥 유예를 해버렸잖아요. 그래도 크게 인생에 지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관점을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몇 점 못 받고, 만약에 그 내신을 만약에 몇 등급을 못 받고 이렇게 되는 게 되게 일희일비하기 쉬운데, 큰 관점에서 보면은 아이는 제대로 다 대학을, 그러니까 제 길을 찾아갈 거고, 특히 대학은 점점 더 가기 쉬워질 거예요. 지금 미달들 다 속출하고 굳이 서울까지 안 가도 돼요. 우리 아들이 그 작년에 전남대도 붙었는데 그 1차에 고대도 붙었어요. 저는 고대 붙을 줄 몰라갖고 너무 깜짝 놀라서 너무 흥분됐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만약에 고대 됐으면 보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다시 생각해서, 어저께도 우리 아들이랑 얘기를 했는데, 네가 그 고대 갔으면 되게 좋긴 했겠다. 근데 뒤에 우리는 알고 있어요. 되게 힘들었을 거야. 되게 힘들었을 거야. 그거를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길이 꼭 좋은 길인지 정말 한번 질문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또 대구잖아요. 그 공부 잘하는 대구. 네, 그런 게 교육열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이렇게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꼭 한번 저는 되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안 그러면 아이들도 그런 건 굳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입에서도 고대 갔으면 힘들었을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마 제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불안감이, 그 다음에 요거를 보셔야 돼요. 아이한테 우리 기대하게 되거든요. 기대하게 되잖아요. 룰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갔을 때 일반 고등학교 가서 처음 시험을 보는데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되게 얼토당토하는데, 아니 중학교를 2년이나 쉬고 2년 동안 유예를 해서 공부를 1도 안 했는데 학교를 가갖고 그때 내신에서 3등급을 받았어요. 되게 잘하지 않았어요? 저 그때 잘한 줄 몰랐어요. 저 실망했어요. 근데 그때는 왜 그랬을까? 뭐 정말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한테 어떤 수준의 것들은 이제 얘가 대학을 간다고 하니까 열심히 하겠지, 열심히 한 결과는 이 정도 나와야겠지 하는 저의 이제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을 이제 없애려면은 제가 이제 상담 현장에서도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어제랑 달라진 아이를 오늘을 좀 보면 되거든요. 어떤 기준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어제보다는 나아졌잖아요. 오늘보다는 나아지고 얘는 얘기를 대로 가고 있잖아. 이건 제가 장애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한테도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려요. 특히 막 이렇게 아주 중증인 경우에는 치료사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아이의 성장을 발견시켜 주는 거. 엄마들은 잘 몰라요. 매일 같이 있어서도 모르고, 그 다음에 다른 기준이 있어서도 잘 모르기 쉽거든요. 하지만 이제 치료사들이 보면은 얘가 어저께는 눈을 3초 마주쳤는데 오늘은 5초나 마주치고 한 번 소리도 냈어요. 이런 것들을 발견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엄마들이 그런 거를 가지고 계시면 아이들이 불안은 어떤 나의 비현실적인 어떤 이상이 내가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거든요. 거기 안 미치니까 계속 불안해지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없애고 지금 현실의 아이를 좀 발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삶의 방향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누구 삶? 내 삶. 그죠? 내 삶. 내 삶의 방향을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우냐 말고 아예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도 방법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를 잘 가르치고 싶잖아요. 삶의 조언을, 어떤 경험을 통해서 삶의 조언을 주고 싶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려면은 아이가 보는 게 엄마이기 때문에 엄마의 사는 모습을 가지고 아이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큰 아이가 아까 큰 아이가 그랬는 게 저를 내가 어떤 엄마야라고 물은 적이 있어요. 저 책을 쓸 때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 그랬냐면은 엄마는 롤모델이라고 그랬어요. 예. 어떤 게 롤모델이야? 네가 엄마가 될 수는 없는데, 여자가 될 수도 없고 엄마가 될 수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롤모델이야? 그랬더니 엄마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잘 해결을 하고 잘 대처를 하는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어쩌면 이제 가장 큰 엄마로서의 성취라고 할 수 있는데, 뭐냐면은 아이가 보고 배우는 게 엄마가 어떤 사는 삶을 보고 배워요. 저렇게 살아야 삶의 모습을 보고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아이한테 어떻게 살아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게. 그래서 어느 정도 돌봄이 끝나셨으면 어머니 자기 길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얘 엄마만은 아니잖아요. 나 만약에 김경림이다 하면은 김경림의 인생이 홍현서의 엄마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른 것들을 계속 추가하셔도 괜찮아요. 그래도 그래서 아이가 아프냐?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어요. 근데 필요한 도움이 있는 상황이라 하면 내가 제공을 하셔야지. 아니면 그 이후라면은 그냥 어머니의 다른 정체성들을 찾아가시는 게 아이한테 좋다. 왜냐하면 저렇게 사는 거구나, 삶이라는 거는. 내가 그거 하나만을 가지고 사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좀 덜 불안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일하시라고 저는 많이 권해드려요. 네, 일하니까 더 좋더라고요. 애랑 관계도 훨씬 더 좋고. 이건 내부의 장벽인데 외부의 장벽도 있어요. 사회에서는 하지만 내가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너 그렇게 살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의 현재는 부모의 책임
책임인가요? 책임은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 그죠? 어느 정도까지일까요? 그러니까 아이가 가진 게 꽃피는 정도까지겠죠. 그 이상은 아닌 거예요. 그 이상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자꾸 외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학교에서, 사교육기관에서, 입시에서 평균 정도는 돼야 되고 정상적으로 살아야 되고 이런 거를 굉장히 강요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내가 쉽게 무너지기 쉬운데 이거는 좀 그냥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애한테는 적용되는 게 아니야라고 끊으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적정한 수준에서 내가 채택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학교를 열심히 이렇게 보내면서 제가 보낸 학교가 총 종류별로 7군데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보냈고 일반 고등학교 보냈고 특수학교 보냈고 그다음에 대안학교 보냈고 병원학교 보냈고 이렇게 보냈는데 제가 학교를 이사를 오면서 서울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이제 비주류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을 하면서 했던 중요한 결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학교에 우리 애를 맞추지 않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컸어요. 학교에. 그리고 내가 학교를 고르겠다. 우리 아이에게 맞는. 그래서 이사 다녔던 거거든요. 그리고 학교 옮기는 거, 그러니까 그 일반 그때 강남에 있는 초등학교도 강남에 있는 초등학교, 강북에 있는 초등학교, 그다음에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 3군데를 다녔던 건데 그렇게 전학을 하거나 아이에게 맞는 환경을 구성해 주는 거를 크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학교 선생님들은 뭐 이렇게 뭐 꼭 한 곳에서 자려서 뭐 끝까지 다녀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아이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맞지 않으면은 그냥 과감하게 바꿔주시는 거니까 학교와의 입장에 있어서는 내가 주도권을 가지셔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한테 가면 계속 주눅 들잖아요. 눈치 봐야 되고 뭐 맞춰야 되고 그러는데 그냥 내가 이 아이의 전문가는 나잖아요. 선생님들은 몰라요.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알아 달라고 징징거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안 하시는 거, 내 주도권을 가지고 오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 외부의 장벽이다. 그래서 외부의 장벽을 잘 뛰어넘는 방법이 이제 저처럼 아예 공간을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고요. 왜냐면 어떤 공간에 있으면 그 얘기가 계속 들리면 그거를 이기기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나도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팔랑팔랑 거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안 듣는 거가 제일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애한테 해로운 소리, 뭐 비교하는 소리, 뭐 이런 것들은 안 듣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사람을 바꾸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경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 그냥 이렇게 멀리 하세요. 그러셔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게 나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냥 만나지 마세요. 거기에 맞추지 마세요. 예.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움켜쥐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뭐라고 하잖아요. 비난과 평가를 하실 거예요. 뭐 너는 그러면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그냥 그들의 자리에 그냥 이렇게 남겨두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외부 것들은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좀 쉴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해도 될까요? 네. 그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내가 내 마음도 죄책감도 다스렸고 불안감도 좀 어떻게 하고 했으면 다 괜찮은 건 아니고 그래도 갈고 닦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관찰이에요. 첫 번째는. 저 관찰은 내가 아이랑 거리가 있을 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아이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거나 아니면 아이가 너무 불쌍하거나 아니면 아이가 너무 뒤처져 있거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가 하는 일들이 잘 보이지 않아요. 관찰은 뭐냐면은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아이가 하는 행동 그대로를 이제 눈으로 보는 건데 이런 게 저는 놀이치료를 배웠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는데 만약에 아이가 차를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네모난 이렇게 블럭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쳐요. 붕붕 이렇게 하고 있다고 쳐요. 예. 그러면은 뭘 하고 있다고 말해 주실 거예요? 얘가 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동차. 예. 이제 그게 이제 땡인 거예요. 걔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닌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냥 네모난 블럭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건데 얘가 붕붕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얘가 이게 벌을 생각하면서 붕붕하고 있을지 아닐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하고 있는 거 그냥 네모난 블럭을 가지고 네가 붕붕 소리를 내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아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아주 잘 관찰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거기서 시작할 수 있어요. 관찰을 하시는 네. 그래서 공부를 도와주실 때 만약에 공부를 도와주실 때 이거 좀 되게 중요한데 애들이 공부가 뒤처져 있다고 생각을 할 때 이거를 주시고 여기까지 풀어와 그럼 내가 채점해 줄게 이렇게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들 많이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안 그러시나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내가 내 눈앞에 봐서 얘가 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뭘 하고 있는지를 봐야지. 얘가 1 더하기 1은 못하는데 1 더하기 1은 하는데 1 더하기 2는 못하는구나. 2의 개념을 모르는구나. 이런 것들을 관찰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쨌든 간에 아이가 지금 어떤지를 제일 먼저 관찰하셔야 되는데 저거는 내 선입관을 계속 없애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없애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꼭 이렇게 갈고 닦으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노력.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애들 말을 잘 들으셔야 되거든요. 요거도 갈고 닦으셔야 돼요. 꼭 소아암 애들 아니더라도 갈고 닦으셔야 돼요. 얼마만큼 잘 들어야 될까요? 경청을. 제가 언어 치료 하잖아요. 언어 치료 하면서 한 케이스가 있는데 중학교 3학년 되는 아이가 말 더듬는다고 왔어요. 말 더듬는다고 왔는데 걔는 괜찮았어요. 뭐가 괜찮았냐면 자기 말 더듬는 게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별로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애들이 말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그랬더니 애들이 말 못 알아들으면 2번 얘기해주면 알아듣는데요. 그래? 그러면은 너가 좀 답답하지 않아? 그럴 땐 좀 천천히 얘기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말을 더듬지만 그거를 처리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엄마가 보냈어요. 바우처가 된다고 해서. 근데 엄마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얘가 말 더듬는 게. 근데 한 6개월 연습해갖고 얘는 말 더듬는 게 얘 자체로는 크게 문제가 안 됐고 말을 더듬을 때 빠져나오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종결을 하고 싶은데 바우처잖아요. 끝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애가 계속 그러니까 그만둘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알았다. 그러면 네가 얘기를 이렇게 하시고 싶은 얘기를 쭉 하면 네가 말 더듬을 때 내가 이렇게 해줄게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얘가 무슨 얘기를 하기 시작했냐면 애니메이션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잘 기억도 안 나요. 포켓몬인지 무슨 애니메이션인지 애니메이션인데 애니메이션 전에 웹툰이 있어요. 웹툰을 기반으로 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그걸로 인해서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데 이게 스토리가 기승전결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맥락이 없어요. 어떤 애가 갑자기 뭘로 진화를 했는데 뭐가 돼갖고 뭐랑 싸워갖고 뭐를 만들었대요. 어디 가갖고.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의 캐릭터가 있고 그러니까 무슨 영어로 된 막 이렇게 무슨 뭐가 됐고 어디 가서 뭘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저는 처음 보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적었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됐다고? 아 그래. 누굴 만났어? 아 얘가 이게 진화한 거라고? 아 알았어. 그리고 여기 가서 싸졌다고? 이거를 이제 계속 지르면서 이거를 6개월을 했어요. 6개월이면 끝나야 되잖아요. 1년이 됐으니까 네 엄마가 재신청을 하셨네요. 그래갖고 1년을 더 하게 됐어요. 그래서 1년을 또 이 얘기를 쭉 했어요. 왜냐 할 게 별로 없어요. 중간중간 자기 시험 본 얘기 뭐 친구들 얘기도 했지만 별로 열심히 얘기를 했어요. 별로 뭐 이렇게 특별히 하는 게 없어서 이제 끝나게 됐는데 1년이 쭉 지나고 근데 저는 좀 미안했어요. 내가 한 게 없어서. 그리고 말 더듬은 비슷한 상태고 하지만 내가 너무 열심히 와서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그래 너는 이제 이렇게 한 게 어땠니 그랬는데 너무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이 중3 내년에 고등학교 가야 되는 너무너무 아쉬워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선생님 저는 여기 오는 시간이 정말 자유롭고 행복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자유랑 행복이래요. 내가 내 인생에서 그렇게 갖고 싶은 가치 아닌가요? 자유랑 행복이. 내가 뭐 했어요? 듣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들었냐면 제가 정말 그 얘기를 하나도 모르잖아요.
하나도 모르니까 내가 몰라 1번 모르니까 알아야 되니까 열심히 들었겠죠. 그냥 있는 그대로 들었겠죠. 그거를 계속했더니 얘가 느낀 게 뭐냐면 그 자유와 행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야 되는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이들 말을 들을 때도 1번 내가 모른다 얘 얘기를 얘 마음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기 쉽잖아요. 너 이러이러 저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알더라도 알더라도 일단은 모른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아이 얘기를 끝까지 잘 들으면 아이가 자유와 행복을 느낄 수가 있대요. 제가 줄 수 있는 제일 큰 거 아닌가요? 누군가 내가 사람에게 뭔가를 준다면 이 이상 더 큰 걸 어떻게 줄 수 있나 싶어요. 그게 뭘로 되냐? 경청으로 된다는 증거를 이제 거기서 제가 알았던 거고, 저는 또 상담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 거죠. 그죠? 1번이 뭐냐면 상담에서도 나는 이 내담자의 것들을 하나도 모른다. 그러니 쫑긋하고 들어라. 아이의 얘기도 내가 모른다. 라는 걸로 해서 이거는 이제 연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다 안다고 착각해요. 착각하기 때문에 정말 연습하셔야 돼요. 아이가 왜 그런지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네, 그러면 답이 있어요. 네. 그리고 유머도 개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좌절되는 순간이 와요. 아이가 친구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친구들이랑 힘들고 그다음에 공부 내가 원하는 만큼 잘 안 되고 그런 순간이 올까요? 안 올까요? 우리가 이런 재난을 받았듯이 아이한테도 그런 일이 벌어질 거고 나에게도 벌어질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계속 패닉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 유머를 개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것에 관해서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파업했을 때였어요. 세브란스에서 파업했을 때 어떤 아이가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숨이 멎을 예정이에요. 우리가 전부 다 그거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얘는 어떤 애냐면은 어렸을 때 엄마가 집을 떠나서 이제 누나가 봤던 아이예요. 계속 간호를 하고 얘는 중3이었고 누나는 22살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 애 2살인가 3살 때 떠났는데 얘가 이제 지금 목숨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온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병원에. 마지막을 함께 해주기 위해서. 근데 되게 눈물 나는 스토리잖아요. 그리고 이 엄마는 너무너무 어색한 거예요. 내가 엄마 노릇을 마지막으로 하긴 해야겠는데 이 아이랑도 어색하고 이 딸이랑도 어색하고 주변에 있는 엄마들이 그거를 다 이제 알았어요. 그때 저희가 파업 끝난 다음에 굉장히 어떤 심리적으로 좀 피해자다라는 그런 연대들이 좀 있어갖고 우리가 좀 많이 모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비어있는 병실이 하나 있었어요. 비어있는 병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엄마가 뭐 하시는 분이었냐면 그 야매로 눈썹 문신하시는 분이셨어요. 그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엄마한테 다 문신을 받자고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비어있는 병실에서 전부 다 눈썹 문신을 받았어요. 거기서 돌아가면서. 웃기시죠? 예. 간호사 선생님이 알면서 그냥 봐주셨어요. 예. 예. 그리고 우리가 한 명씩 그거 돌아가면서 문신하고 그 방에 들어가서 그 아이가 이제 엠보하고 있었거든요. 이러고 있을 때 눈은 하고 우리는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걔가 누군지 다 알아요. 가서 너스레를 떤 거죠. 니네 엄마가 해줬는데 정말 니네 엄마 너무 잘한다. 아줌마 이쁜이 정말 어쩌고 저쩌고 정말 얼마나 아픈지 막 이러면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그거를 했어요. 아이가 살짝 웃었어요. 그럴 때. 그리고 엄마가 그 옆에 가면서 이제 엄마가 해준 거다 뭐 이런 거 한 거잖아요. 그거 우리가 왜 했을까요? 저 그 장면이 정말 되게 많이 오래 정도 남았거든요. 그 재난 상황을 어떤 삶의 아름다운 순간으로 좀 바꿔보고자 굉장히 노력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아무도 울지 않았어요, 그때. 아이는 한 2, 3일 있다가 갔어요. 근데 엄마랑 되게 어색한 순간을 아마 그때 그렇게 좀 넘겼을 거고 우리도 걔를 보는 게 안타까웠지만 그런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을. 그래서 이런 것처럼 어떠한 상황에서
아이가 좀 나쁘게 돼서 온 상황에서 좀 이렇게 유머를 발휘하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 아들이 잘하는 거, 나는 되는 게 없어서 앞에 나가도 안 떨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유머를 가끔 되게 썰렁하게 구사를 하긴 하거든요. 그런 게 나의 뭐 고통과 단점을 좀 다른 방법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개발해 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제일 또 중요한 거는 함께 하는 거. 아까도 말했듯이 공부를 가르치든 뭘 하던 간에 내가 지시하는 사람, 지도하는 사람, 조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얘가 가는 옆에서 같이 얘 눈높이에서 봐주고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거, 이런 것도 연습하셔야 돼요. 내가 내 식대로 보기 쉽기 때문에 하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거 이거 같아요. 내 인생 잘 사는 거. 내 인생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여러 가지 학습 심리학 이론 중에서 이렇게 하면 뭐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 뭐 보상을 주면 잘한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제일 제가 보기에 효과가 좋은 거는 그 이른바 모델링인 것 같아요. 보여주는 거. 그거 이상의 학습 효과는 없는 것 같고, 공부 하나 덜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가 자신이 가진 어떠한 어려움이 아닌 걸로 인식을 하고 자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면 엄마가 먼저 그렇게 사셔야 되는 게 아닌가. 내가 소아암 아이를 가졌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 없으세요. 학교 가서 이거를 공개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시는 어머니들 많으신데, 저는 그게 왜 고민할 일인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말씀하셔야죠. 이런 선생님이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 이런 아이들이 있다는 거 선생님도 아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이도 내 병이 부끄러운 게 아니고, 그리고 내가 피곤할 때 당연히 요청할 수 있고, 나는 쉬어야지 되는 몸이고, 이런 거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사회가 너무 병이 있는 사람을 좀 뭐라고 해, 어쨌든 좀 병 없는 상태로 가는 걸 너무너무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그러기 어려워요. 일단 우리는 아니고요. 병을 가진 아이를 가진 가족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 정도는 이겨내야지, 이런 생각은 절대 저는 가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인생 잘 산다는 거는 그런 것에 대해서 부끄럽거나 아니면 아이가 힘들어 하는 거를 속상해 하겠지만, 속상해 하는 건 아이 몫인데 나는 안 속상해야 돼요. 그게 어때서? 넌 이 정도면 훌륭하지. 너는 그 큰 병을 이겨낸 영웅인데,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닌데 얼마나 네가 강인했으면 그 병을 이겨냈어. 이런 거를 계속 아이가 속상해 할 때마다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저희 아이가 대안학교 다닐 때, 그 대안학교는 농사 뭐 오래 걷기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한번 그 남원에서 밀양 그때 뭐 송전탑 어쩌고저쩌고 그런 게 있어서 거기까지 걷는 걸 했어요. 그 세상복이라고 해서 그 14박 15일 정도 매 걸어요. 자는 건 뭐 이렇게 뭐 미리 잡기도 하고 아니면 마을회관 가서 자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얘가 그때 거기서 여기까지 고등학교 가기 전이니까 16살 때 나는 이번 목표는 완주야 얘기를 했어요. 완주. 근데 가방은 애들이 막 들어주고 그랬지만 정말 완주를 했어요. 완주를 하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근데 애들 다 완주했거든요. 근데 얘는 목표가 완주였던 거예요. 얘보다 어린 애들도 그 전해에 완주하고 전해에 완주했는데, 얘는 나는 이게 완주야, 이번에 목표가 완주를 얘기를 했고, 나중에 가서는 내가 그거 완주한 사람이라서 이 정도 어려운 거는 하나도 문제가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곤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얘가 16살 때 완주한 거는 그 학교에서는 굉장히 늦은 일이었어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자기 자부심을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어머니들이 아이한테 이 병을 이겨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주사를 계속 맞았던 거잖아요. 매일 아침에 혹시 그 수치 확인한다고 찌르고 그런 거 하잖아요. 아직도 우리 아이는 몸을 만지면 흠칫흠칫 놀라요. 저는 너무 이해해요. 그 어렸을 때부터
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아무나 와서 주사를 찔러대는 경험을 그렇게 하고 이겨냈는데, 나더러 그런 거 하라고 하면 저도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하고 이겨낸 아이에게 더 많은 거를 요구하게 되는 상황을 안 만드는 게 이제 우리가 어른으로서, 얘랑 같이 사는 어른으로서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만 해준다면 아이는 알아서 자기 길들을 다 만들어서 찾아갈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7급 공무원 깜짝 놀랐잖아요. 예, 우리 아들도 언젠가는 되겠죠. 지금 당장은 아마 안 될 거예요. 근데 몇 년 하면은 교사 되지 않을까요? 지금 23살인데 뭐 30살 돼서 되면 어때요? 40살 돼서 되면 안 되는구나. 어쨌든 간에 독립적인 한 인간으로 잘 살아가게 우리가 잘 지켜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머니들이 예, 나 잘 사는 일부터 먼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 정도로 마치고요. 네, 질문 받고 네, 하겠습니다. 끝났을걸요? 네. 네. 그래서 해주는 사람에서 이제 함께하는 사람으로 하는 게, 내가 뭐 해주는 거 이제 그만하시고 얘를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 뭘 해주거나 이런 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라면도 그냥 먹이셔도 돼. 라면에 대한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네요. 라면이라고 하니까 얘가 3차 항암을 굉장히 고용량으로 했거든요. 고용량으로 했는데 거기에 방사선까지 하고 신약까지 맞았어요. 그래갖고 한 열흘을 얘가 이제 곧 중환자실에 가겠구나 하는 그런 상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열흘을 한 다음에 뭐 침도 못 삼키고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수치가 회복이 돼서 먹기 시작했는데, 얘가 처음 먹고 싶다고 한 게 뭐냐면 라면이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 이제 줘야 된다고 말씀하시네요. 줘야 된다고 말씀이 금방 잘 안 나왔어요. 다른 데서는 줘야죠. 그죠? 왜 줘야 돼요? 뭐라도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얘 먹는 게 먹는 그 성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먹는 행위가 얘한테 삶이잖아요. 그죠? 이 생생함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라면 줘야죠. 예. 여기서 너무 여러분들이 우렁차게 라면이라고 얘기하니까 저 되게 반갑네요.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줘요 그거를 막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라면 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까짓 거,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MSG에 대한 불안함을 생각하는 건 정말 우리의 뇌피셜이죠. 얘가 지금 얼마나 독한 항암제를 이겨낸 아이인데, 그죠? 항암제는 얼마 더 독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잘 생각하시면 되고, 좋은 엄마에서 아이가 좋아하는 엄마, 그러니까 좋은 엄마 되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시고, 아이가 좋아하는 엄마는 가 되는 게 중요하다. 저희 둘째가 저런 얘기를 했거든요. 책 쓰기 전에 또 너는 엄마가 어떤 거 같아? 그랬더니 엄마가 좋은 엄마인 것 같아?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딱 보면서 중2 둘째, 좋고 나쁜 거는 기준이 있다는 건데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좋은 엄마라고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 라고 장황하게 말씀을 하시고 저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내가 좋아하는 엄마지, 내가 엄마를 좋아하니까 좋은 엄마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도 되게 고마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 엄마라는 말이 뭐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얘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관계가 좋다는 거는 서로 좋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나도 얘 좋아하고 얘도 나 좋아하면 우리 성공한 관계 아닌가요? 네, 그렇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끝. 네. 마스크 쓰고 열심히 얘기하려니까 힘들군요. 그리고 질문 이제 주셨는데요, 2가지. 아이에게 병과 건강관리에 대해 어느 정도 알려주어야 될까요? 자꾸 강조하자니 스트레스를 받게 만드는 것 같고 그냥 두자니 걱정이 돼요. 자꾸 아이 이야기에서 아이가 자신의 건강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될까 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여기 걱정이란 말이 한 5번은 들어간 것 같죠? 그죠? 이거 어떻게 답해 주시면 될까요? 이거와 관련해서 그 아이와에게 병과 건강 관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려줘야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이의 상태나 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니, 혹은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도 된다고 생각해? 아니면 적당하게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유, 지금은 이제 되게 젊은 어머니들이 되게 훌륭하셔서, 그쵸, 솔직하게 말해줘야죠. 왜냐하면 얘의 그 삶이니까. 얘의 삶이니까. 저 경험이, 어떤 경험이 있냐면, 이식하러 들어갔을 때 얘가 이제 골수에서 받은 세포로 이식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착이 잘 안 됐어요. 보통 한 2주면 생착이 돼서 나오는데 3주가 됐는데 21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빵인 거예요. 10빵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니다, 요게 아니고 이것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나중에 뭐 어떻게 될 거, 다른 조치를 재이식이나 이런 걸 하겠다고 말씀했는데, 요게 아니고 그 요 이식하기 전에 뭐라고, 이식하기 전에 일본에서 온 골수가 그 혈액 용량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2.5 정도 돼야 되는데 이게 1.3가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이게 좀 되게 낮대요. 그러려면은 그 이미 있는 내 졸물을 확실하게 줄여야 돼서 항암을 세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항암을 세게 할 건지 약하게 할 건지 이게 고민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얘가 수치가 그때 안 좋았던 것 같다. 수치가 별로 안 좋아서 세게 하면 얘가 위험하니까 항암을 약하게 할까 봐 고민이다. 이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어쩌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 얘기를 왜 나한테 하지? 뭐 나한테 결정을 하는 거야? 근데 뭔가 그 선생님이 하셨단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혼자서 이렇게 막 이미 무균실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거를 생각을 하다가 그때 아이가 6학년이었는데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마치 다른 사람 애인 것처럼. 그래서 있잖아, 누구 엄마가 지금 엄마한테 전화를 해왔는데 지금 이게 항암을 세게 할지 약하게 할지 선생님이 고민이라시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렇게 들었대?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나라면 아이한테 물어보라 그럴 것 같아.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눈치를 챘구나 싶어서, 그래 사실은 네 얘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얘기라서 선생님이 고민을 하신단다. 지금 항암을 정량대로 할지 좀 줄여서 할지라는. 얘가 뭐라 그랬냐면 그때 나는 정량대로 다 맞을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선생님이 그러면 후유증이 셀까봐 좀 걱정을 하신데 너도 후유증이 어떤 걸 알잖아 했더니 말하기를 엄마 후유증은 다 지나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건 다 지나가잖아요. 다 지나가고 나는 다시 재발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위험을 다 그러니까 감수를 한 거죠. 얘 인생으로 감수를 한 거죠. 그래서 그때 후유증이 정말 어마어마했거든요. 막 이렇게 다 벗겨지고, 그러니까 각종 그 허물들, 그러니까 입 안에 이런 것들이 다 벗겨지고 설사를 하루에 9번씩 하고, 아무튼 항암 후유증이 어마어마했는데 걔 말대로 정말 지나갔고 회복이 돼서 이런 거는 본인에게 알려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본인이 결정했다는 이런 것이 자기 인생의 통제력을 좀 주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뭘 할 수 없는 통제력을 완전히 뺏긴 상태거든요. 통제력이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면은 되게 무력해져요. 그래서 자꾸 너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권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아이한테도 병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학교에도 솔직하게 얘기하는 걸 저는 권합니다. 만약에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한다. 솔직하게 얘기하기 어렵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애들을 어떻게 볼까 걱정이 된다. 그거는 전부 다 내 문제예요. 엄마가 가진 어떤 피해의식이나 이런 문제지 우리는 당당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리고 신체 기능적인 부분이 친구들과 차이나는 걸 속상해하는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신체 기능이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회복된 아이들은 정말 병 없는 아이처럼 멀쩡한 건강하게 회복된 애들 물론 있어요. 근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어떻게 설명할까요? 속상한 거가 속상해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속상한 건 속상한 거예요.
같이 좀 속상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게 아이가 같이 속상해하면,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눈이 안 보이는 게 이제 점점 불편해져요. 점점 불편해지고, 예를 들자면 어저께도 자기 영어 의문론을 배우는데 정말 그 발음 기호가 구분이 안 된다. 근데 너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얘는 잘 안 보이는데 그 발음 기호라는 게 어머니 아세요? 되게 점 하나가 되게 다른 거를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구분을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 진짜 힘들었겠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얘 기능에 따라 이제 다른 거죠. 그런 거는 속상해하는 거를 속상해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 속상한 일이긴 하지 라고 그냥 잠깐 머물러 주시면 아이는 그냥 그 다음 답을 찾는 것 같아요. 쉽게 뭐 그냥 그거는 속상해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하는 일이야 이렇게 해도 좋지만은 그 속상해하는 거가 사실이 아니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손상을 입긴 입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시간을 두고 그냥 같이 머물러 주시면, 그리고 솔직히 나도 속상하잖아요. 그래 속상하네. 그리고 좀 기다려 주시면 금방 다른 걸로 전환되더라고요. 예.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현장 질문 박 기자님, 네네. 잠시만요. 현장 질문. 지금 유튜브 라이브로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지금 유튜브 댓글이 안 달려서 제가 밴드에 글을 올렸거든요. 네. 지금 온라인으로 듣고 계시는 분 중에 질문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희망당이 밴드에다가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현장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신 분 말씀해 주세요. 다 종결하셨어요? 다 그럼 학교로 복귀하셨어요? 어렵진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중학생 있으세요? 중학생 어떤가요? 외모에 특히 관심이 많고 그럴 텐데. 고등학생은 없고 초등학생, 유치원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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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로지 그 아픈 첫째 아이를 위해서 그 내려가신 건데, 그러면 그때 둘째는 어떻게 하셨는지. 네. 왜냐하면 이제 그때 지리산 내려가시는 것도 아이랑 얘기를 하고 결정을 하신 건데, 그 과정에서 둘째의 의견이나, 둘째는 정상적인 아이인데 그 아이도 생각을 하시고 내려가신 건지. 예. 저희도 이제 큰애가 아프고 동생이 있는데 항상 이제 어쩔 수 없이 중심이 첫째 아픈 아이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맞아요. 가끔은 둘째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순간에서 이제 묻지도 않았을 때도 있는 것 같고, 물어도 그 아이 원하는 대로 안 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선생님은 또 어떻게 하셨는지. 저 내려갔을 때 둘째는 40 몇 개월이었던 것 같아요. 5살이었어요. 큰애는 10살이었는데, 그래서 뭐 의견을 물어볼 필요는 없었고 우선은 아이에게 시골에 간다고 기회가 좀 덜 할 거라고 생각은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 사회가 이미 온라인 사회라, 그리고 뭐든지 학교 공부 플러스 뭔가 좀 더 하면은 진하게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큰애한테 초점이 갈 수밖에 없는데, 저희는 나이 차이가 5살이거든요. 5살이라서 인데다가 큰애가 또 장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병도 병인데 이 장애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좀 많았는데, 예를 들자면 제가 큰 작은 애한테 이런 얘기를 어느 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을 좀 무시하니까 이제는 형보다 훨씬 더 키도 크고 그 등치도 크고, 그러니까
그리고 원래 동생은 형을 이겨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싸움들이 벌어지니까 형 말을 좀 제대로 잘 들어라. 네가 형 얘기를 잘 들어야 되지 않겠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또 형이 눈이 나쁘니까 형 좀 도와줘야지. 이런 얘기를 동시에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몰랐는데 중학교 2학년 되니까 얘가 어느 날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는 나한테 한 번에 할 수 없는 두 가지를 요구를 해. 형 말도 잘 들으라 그러고 형도 도와주라 그러고 나를 어떻게 하자는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미안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저는 이제 큰애 중심으로 큰 게 맞는 거 맞죠. 그죠? 동생을 좀 덜 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동생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한테는 그런 게 둘째는 건강하잖아요. 예, 건강하고 또 얘는 장애도 없잖아요. 그래서 큰애가 저렇게 잘 크면 둘째는 일도 걱정이 없더라고요. 어떻게든 잘 하겠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고등학교 가서 드디어 자기 너무 대학을 좋은 데 가고 싶은데 공부가 너무 부족해갖고 학원을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겨울부터 학원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겨울에 1학년 겨울방학 때 기숙학원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진짜 비싸더라고요. 근데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공부 좀 하겠다고 1학년을 그 성적이 되게 안 좋고 나서 근데 그때 보냈더니 이제 좀 성적이 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필요한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교육에서 배울 거는 얼추 다 배우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회를 좀 덜 가졌다고 생각은 전혀 안 들고요. 지리산에 갔다고. 아이는 이 지역을 좋아해요. 그리고 그 서울 가고 이러는 거를 되게 힘들어하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사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 꿈은 얘도 교사가 되겠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잘 큰 것 같아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마 엄마가 뭔가 좀 서포트를 해줘야 아이들이 그 능력을 훨씬 많이 발휘하지 않을까라는 어떠한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하신 말씀이실 것 같은데 저는 아이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그냥 보통의 발달을 하고 있다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만약에 저와 같은 선택을 하겠다고 생각하셨으면 예,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학원 한 번도 안 보내고 3학년 때까지 자기 자신의 가장 행복은 중학교 때였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그리고 자기는 그 시골을 되게 나름 자랑스러워해요. 예, 지리산에 사는 거. 맞아요. 예, 뭐 또 다른 질문이나 뭐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뭐 하나 정도만 더 받고 끝낼까요? 그 지금 굉장히 그냥 제가 그냥 하고 싶은 말, 저도 한 10년 정도 아이의 육아에만 했는데 그 다음 삶도 있거든요.
예, 그거를 계획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리산 내려가면서 저 그때 언어치료사 1급 시험을 본 상태였는데 결국은 못했어요. 그래서 한 몇 년을 계속 못하다가 그 몇 년 전에야 1급 시험을 4번을 봤나 봐요, 제가. 그러니까 아무튼 그 기회가 다 안 주어졌어요. 하지만 결국 시험 보고 다른 공부도 시작을 해서 저도 일을 풀타임으로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삶이 있으니까 꼭 그거를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 예,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예. 다른 네, 말씀 다르게. 없으면 마치도록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다들 고생하셨고요.